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금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3주 만에 최고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대선 후보로서 어떤 각오를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개모임의 개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동창회장을 뽑았는데 A마을 출신이든 C지역 출신이든 일단 회장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동창회가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일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통합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면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겁니다.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전혀 아니니까 오버한다고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참배 객들이 많이 옵니까? 이랬더니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생각나서 일까? 아니면 워낙 대립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혹시 많이 방문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갈갈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 정치 영역에까지 끌어들어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그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점,
또 함께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곧 마련될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에 보수 책사로 불리죠.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또 내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막판 세결집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견제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확정된 이후에 바쁘게 일정을 이어가고 있군요. 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발족시킬 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정치권 원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장관에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맡아주십사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장관이 이에 응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이 공언한 통합 행보의 일환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두루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정에 없던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 인물은 소위 공과 과가 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겠지만 국민들의 힘을 최대한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원 일정을 소화한 이 후보는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로서 당 최고위에 참석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SK 하이닉스를 방문합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행보가 크게 통합과 미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이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로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1급 독재당임을 입증한 이 대관식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겨냥해 이 특정 인사들을 차기 정부 요직으로 거론한다는데 이 대선 전 이 자리 나눠먹기부터 시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일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선거인단 투표와 이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당심과 민심을 잡기 위한 막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집중하며 이른바 공중전에 나섰고 이 안 후보는 대전 현충원에서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뒤 이 충청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에 이어 이 충청 민심을 청취하고 홍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업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시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차출론에 이 당 지도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정대철 헌정회장은 YTN과 통화에서 지난 주말 이 권영세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 한대행과 만나기로 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위원장이 한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이 선배로서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회장은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한대행 출마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대행의 단일화에도 이 큰 관심이 쏠리는 기류인데 이 당 관계자는 살아남은 후보와 이 한대행 간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대책으로 오늘부터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유심 무상 교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명의 도용을 우려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서두르면서 재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입자들은 아침 일찍 대리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티월드 서울 광화문점입니다. 네, 뒤로도 인파가 좀 붐비는 것 같은데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9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이곳 대리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미 줄을 길게 서 있었고 모두 하나같이 유심을 교체하려는 인파였습니다. 지금도 유심을 바꾸려는 주변 직장인 등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분들은 모두 계좌등 금융 서비스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전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돼 서둘러 왔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건 딱 10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선착순 100명까지 번호표를 받은 뒤 일부는 교체를 받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른 날짜로 예약하라며 티월드 사이트에 QR코드가 제공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매일 100명씩 교체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이 아침 일찍 나와 줄을 서라는 거냐며 화를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번이 끝났다는데 그것도 직원분이 아니었어요. 미리 번호표를 안 준다니까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예약번호가 10,000번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라는데 도저히 언제쯤 이거 유심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마냥 서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예약 신청도 현재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뒤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 10시부터 희망 가입자에 한해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우려한 가입자들이 지난 주말부터 먼저 유심 교체에 나서면서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대리점 오픈런까지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유심도 만약에 교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유심을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언제쯤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심 재고도 없이 어떻게 무상 교체를 약속했느냐는 비판이 일자 SK텔레콤은 유심 추가 확보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심 재고가 100만 개 정도이고요.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SKT 가입자는 모두 합쳐 2,300만 명가량이고 S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2,5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자신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여부조차 현재는 알기 어려워서 모든 가입자가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거나 유심을 복제해 통신망에 접근하면 접속 자체가 차단되는 자사의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어제 밝힌 대국민 발표문에선 유심 교체만큼이나 추가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직접 발표하며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업자 1위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분노를 멈추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월드 서울 광화문점에서 YTN 박견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장 등 교직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사건 경위 전해주시죠.
네, 학교에는 과학수사 차량이 있다가 조금 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사건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6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교장과 교직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교장과 교직원 3명은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대전과 천안, 청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흉기에 얼굴을 찔린 피해자를 만났는데 한 남학생이 차로 다가왔고 창문을 열자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문을 처음 두드린 곳이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이었다면서 범행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녀를 노린 것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학생은 사건 직후 학교를 빠져나가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는데 소방당국이 가해 학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히 학생들을 다른 교실로 대피시켰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들이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학교에 찾아와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학교 측은 현재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경찰은 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도 등교 직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해 학생이 어떤 연유로 난동을 부렸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홈플러스 본사와 MBK 파트너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원 기자,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 오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종로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고발했고요. 지난 21일에는 금융위가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불과 사흘 전까지 증권사를 통해 800억 원대 채권을 판매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나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절차로 금융채무가 동결될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이고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그동안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현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을 파기 전 이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굴착 작업 중에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공정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는데요. 작업 시간이 기록된 작업 일지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 일지입니다. YTN이 최근 2달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업은 터널을 파기 전 둘레에 구멍을 뚫고 강관, 강철로 된 파이프를 박은 뒤 시멘트와 화학 물질을 주입해 터널 주변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약한 지반을 보강해 굴착 중에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풍화암과 풍화토가 섞여 있는 사고 구간 설계 도면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터널 형태를 따라 아치마다 33개의 강관을 설치하고 약액을 주입해 지반을 굳힌 뒤 굴착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6m씩 땅을 파낼 때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몇 시간에 걸쳐 이 작업을 했는지 기록돼 있는데 야객을 넣고 굳히는 작업이 12시간 만에 끝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 시간만 따져봐도 기록된 작업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는 계산인데 야객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야객 주입 후 주변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팠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강간다단 그라팅은 야객 주입 시간이 평균 항공에다가 25분 내지 30분 잡아요. 제대로 주입할 경우에 야객 주입하는 데만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해당 구간에 투입됐던 한 작업자는 YTN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딴 현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잘 돼야지 힘도 받고 눌리는 힘에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은 터널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수사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에서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 등 3명이 대피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땅꺼짐이 발생해 군청 등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옥산아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움푹 파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싱크홀이 너무 큰 게 보이길래 그냥 바로 사진 찍고 119에 신고했어요. 꼬이는 사람이 진짜 2명이면 그냥 들어갈 정도?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울주군 등 관계기관이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용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던 2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6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다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동산면에 있는 장군봉을 오르던 50대 남성 등산객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이 남성은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남 서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고 차 앞부분이 모든 차로를 막아서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동을 비롯한 동쪽 곳곳이 건조 경보로 특보가 격상된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해 산불 위험이 큽니다.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 주말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 오늘도 산불 위험이 크다고요?
네, 전국이 여전히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면서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강원 산간을 포함한 영동 전역과 대구 등 경북 13곳, 그리고 충북 청주와 영동구는 건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또 동쪽을 넘어 서쪽 지역인 경기와 충남, 호남 곳곳에서도 건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주말 동안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도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한반도 서쪽에는 고기압이, 동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기압 차이로 전국의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15m에 달하는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이 대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산 주변에서는 불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비가 절실한데 비는 목요일쯤에 내린다고요? 네, 기상청은 목요일에 전국에 단비가 내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일까지는 산불 위험을 키우는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서풍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동쪽은 바람이 산을 넘어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고온과 건조라는 산불 발생의 최악인 조건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목요일 단비 전까지는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린 지상명령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면 한번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네, 예상을 했던 대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89.77%. 네. 어떤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 승리죠. 예. 지난 이제 호남 경선에서 이미 압도적 승리는 뭐 확정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호남에서 이미 90%에 가까운 득표를 했고요. 수도권에서도 그 추이가 바뀔 여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호남에서 이미 일단락된 마지막 최종적인 확인 작업이었다 보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 9대0 같은 8대0이다. 뭐 9대0이라 할 수는 없죠. 89.77이니까 8대0이죠. 예. 그래서 반올림 하면 안 되나요? 뭐 이제 숫자 앞자리로 따져야 예. 되니까. 그래서 9대0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늘 8대0 정도 여지를 남겨놓는 거.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100을 다 채워서 가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통해서 들어올 곳을 남겨놓는 거.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정치 영역에서 사실상 말하는 통합의 어떤 본질 아닐까요?
그래서 좀 빈자리를 남겨놓는다. 예. 나는 여백의 미를 따졌을 때는 좀 수치는 89.77이라 말하기 좀 그러나 8대 0으로서 본인이 통합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 보면 일단은 민주당 내의 당원들이 그의 가능성에 손을 내밀었고요. 일단 제일 큰 공로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었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세론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총통 추대식 아니냐 이렇게 또 좀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21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4년 정도 계속 대선 레이스 하던 분이에요. 예.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아까운 표차로 낙선을 한 데다가 그 직후에 2번의 당대표 당선, 2번의 국회의원 이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인 몸집을 그때보다 더 불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일극체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말 그대로 그냥 추대식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90에서 조금 빠지는 89.77%인데 결국은 뭐 결과나 뭐 수치에 큰 영향은 없다. 다른 두 후보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6월 3일 본선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의 여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 비난만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는 연구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 경선이 끝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후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도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수락연설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단어 또 이제 몇 번 나왔나 그거 세잖아요. 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통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의도하면서 쓴 거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다음 숙제는 통합이다. 통합의 반대말은 분열과 극단의 정치겠죠. 분열과 극단의 정치가 초래한 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비상계엄, 내란의 사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닫던 정치가 그거를 정치로 극복하지 못하고 군을 동원해서 뭔가 힘으로써 정치를 풀려고 했던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치가 이념의 이 대립을 떠나서 정말 민생을 챙기고 진보 보수의 영역을 떠나서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민생이 잘 살 수 있다면 통합, 이 길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야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에 가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 당신이 이념을 다 떠나서 이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통합이 가장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 14번, 희망이 13번, 진짜 대한민국이 10번, 민주주의가 9번, 내란이 8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주요 단어에서 통합이 14번이라 언급할 정도로 이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이제 통합이라는 저 키워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아주 오랫동안 대선 국면에서 활약을 하신, 주로 보수 쪽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수의 책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고명하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영입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통합이라는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쓰면서 정부 운영을 하겠다. 본인이 당선될 경우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수 쪽의 이 논객들 두 분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한 거, 그것이 또 알려져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좀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고 시간도 본인에게는 뭐 유리한 국면만 전개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쪽의 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본인이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재명이라는 분이 당선이 될 경우에 뭔가 통합 행보 또
보수 쪽 분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윤여준 전 장관 영입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아침에 그 윤여준 전 장관 상임선대위원장 제안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뭐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좀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네, 보수의 책사라는 타이틀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예. 조언 플러스 고언. 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주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인데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가 2012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있을 때 국민통합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수 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 연설을 했지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에서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쓰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윤여준 장관이 당시도 통합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였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 앞서 이재명 후보도 보면 본인의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14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통합의 연장선상에서의 상징성 예. 플러스 중도와 보수의 어떤 확장성 예.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겠다는 뭐 어떤 결정하에 윤여준 전 장관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장관도 좋다. 당신이 통합을 하겠다면 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이 되겠다. 서로 간에 정치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보수 농객인 정규재 주필도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상당한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난 인연이 있기도 한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뭐 의도라기보다는 사람을 네. 한번 만나면 그 전에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예. 갖고 있다가도 뭐 좋게 바뀌는 게 거의 상례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이재명이 아니었구나라는 소회를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 수락연설을 보면 또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거예요. 예. 이재명 후보를 대표적으로 공격해 줄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산하면 한 표가 아니라 두 표가 가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멀찌감치 앞에 출발선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경선 중간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네, 예. 증오 적개심 표현도 없다. 상당히 좀 네. 호평을 한 건데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좀 변하는 그때도 걸까요? 뭐 나온 예. 언론에서 보도된 것대로 통합, 예. 이념을 버리고 실용으로 가겠다. 민생으로 가자. 보수 진보 이제 그만 나누고 서로 힘 합칠 사람들은 합치자. 따지고 보면 이것도 통합의 일환이잖아요. 예. 아마 그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도 통합이라는 얘기에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진정성을 좀 느낀 진정성을 걸까요? 느낀 것이죠. 얘기했을 그러니까 때? 예를 예. 들면 정규재 뭐 주필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만 듣고 안 만나고 있었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듣기로는 뭐 뿔이 나고 입만 열면 막 욕설을 매벗고 이런 악마화가 된 덫이 씌워진 부분만 상상하고 있다가 예.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식사를 해보니까 아닌데 내가 상상 속에 생각했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나와 함께 뭔가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은 더 크지만 별 기대 없었는데 뭔가 괜찮으면 또 이게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윤여준 전 장관까지 영입해서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이 두 분까지도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용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이런 행보들은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파격적이면서도 유효한
어떤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통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토론회에서도 밝혔는데 정치 보복 안 할 거다. 내가 계속 안 할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보수 쪽의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동안 많이 정치적으로 좀 핍박을 받은 이미지가 많고 재판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권력을 쥐게 되면 분명히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서론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예.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글쎄요, 권력이라는 것을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물론 이재명 대표 당선 아직 안 된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예.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범에 대해서는 단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어떻게 좀 이재명 후보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예. 뜻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의 사법 권력으로 죄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정치 보복이다. 예.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입니다. 예.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치 보복의 가장 표본적인 명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다. 그건 하지 않겠다. 예. 다만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중범죄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보복과 별개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죄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 통합 차원에서 지었던 죄를 봐주는 거는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와는 별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어서 드러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를 하되 그 예. 이상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적을 제기하려는 없는 죄 만들어서 터는 식의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이거 같습니다. 죄가 원래 있는 것과 없는 죄를 만든다. 이 경계가 상당히 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연상을 하는 게 과거에 정치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을 정치 보복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할 거라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저 얘기를 한다는 건데 역으로 보면 본인이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 그래서 자꾸 윤 전 대통령 언급을 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치보복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예. 그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뭐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지금 뭐 전원의 합의체 그 심리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박지원 의원이 워낙 이제 정치 예. 업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예. 아니면 뭐 법조 주변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예. 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있을 때 예. 그 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대 3이다, 4대 4다, 예. 8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예. 있으나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예.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대법원이 2심 무죄에 대해서 예. 무죄 확정을 내릴 통계는 예. 파기환송과 파기 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확률적으로 높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예. 무죄 확정이 맞다 이 말과 예.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예.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니까 뭐를 좀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분위기를 좀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압박하는 효과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 지으려는 입장 예.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지 않고 6월 3일 이후에 뭔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예. 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다는 사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이전에 뭔가 결정지어 준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 사건마다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본인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재판이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무죄냐 아니냐 이것도 있지만은 대법원이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의 의미를 봐야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더러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지금 대법원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잘 알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선 전에 뭔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표 찍어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예. 좋은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쪽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던 거에 비해서 이틀에 한 번씩 신속 진행한다는 것은 예.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그 결정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해서 무죄 뭐 확정을 해줄 수도 있으나 예. 파기환송을 통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주려는 움직임 아니야? 이 정도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대선 전에 내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선 전에 내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대선 전에 해줘야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아니 후보 자체도 예. 이 부분을 말끔하게 털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설사 파기환송 된다 하더라도 예. 2심에서 이 부분을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선이 다 끝나고 나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걱정할 이유는 없다. 사실상 아까 얘기했듯이 예. 통계치로도 무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고 가야 본선에서 자꾸 헌법 84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그런 논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본인들이 좀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예. 미리 뛰어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기왕 대법원이 이렇게 결정됐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관여 없이 정말 법률적인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주당이 크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 보시는 거군요. 자체에서도 크게 예.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 확정을 지었고요. 보수 진영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요. 이번 주에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나가시겠다면 이번 주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예. 5월 4일까지가 공무원의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한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건데 그 딱 맞춰서 그러실 수는 없을 거고 출마를 결심하셨다면 이번 주 안에 의미 있는 날을 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날 사퇴하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된다고 하니 그럼 이제 수요일 이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일이 30날인데 30날 할지 5월 1일에 할지 뭐 그 정도 택일 정도 남은 상태라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픽 좀 보시면요. 택일을 언제쯤 할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주 소장님. 지금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네. 일단 뭐 30일이 유력했는데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 접견 가능성 때문에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4말 5초 정도 되겠죠. 4말 5초. 예, 예. 그러니까 5월 3일 전인데 저는 5월 3일이나 5월 2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하고 3말보단 5초. 예, 5초가 예.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30일 날 보면 지금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 접견 가능성이 있고 예. 트럼프 주니어도 방한하는데 저 부분을 내팽개치고 본인이 뛰쳐나온다?
저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올 초 정도에 출마를 선언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본인을 모셨던 사람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구성이 어느 정도 소규모로 돼 있다라는 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미룰 이유도 없고 본인 것만 제대로 다 마무리해놓고 말끔한 기운으로 5월과 함께 출마를 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되는지 얼굴을 확인하고 나올까요? 아니면 하지 않고 나올까요? 의미가 없죠. 의미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는지만에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부전승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의 그게 아니라 본인은 대선보다는 당에 대한 중심점을 본인의 주축으로 꾸려야겠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속에서 출마한 거기 때문에 본인 의지보다는 세력이 출마시킨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랬을 때는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걸 지켜볼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측근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사표를 낸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출마 신호탄입니까? 네. 예.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이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본인 정치활동은 아니겠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1단계 작업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날짜만 남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대행 뭐 출마 거의 뭐 상수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한 보도를 보면요. 정대철 헌정회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단일화를 좀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경선이 지금 한창인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해서 단일화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주장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많은 다수의 의원들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료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 나라가 어렵고 나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갑자기 나가야겠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본인의 몇몇의 측근들과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반의 친윤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내지 다수의 의원들과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 그룹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기획 출마시킨 거라는 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참 국민의힘도 딱한 게 지금 이렇게 4명 4강에서 2강 추리고 거기서 한 명이 나오는데 맥빠지게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라고요? 이게 공당으로서 기획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차라리 공당에 있는 후보를 뽑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들어와서 힘을 보태라 하는 게 이거는 맞겠는데 반대로 여기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부전승으로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과 뭐 단일화 작업을 좀 해달라는 거를 지도부에서 얘기를 나왔다는 것은 참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장 관련 보도가 나오자 지금 후보들 캠프에서도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김대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일품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사실이라 하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님은 우리 이 경선뿐만 아니라 이 대선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명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와중에 그러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게 4명의 후보들은 그럼 뭡니까? 페이스메이커입니까? 네, 치열하게 토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후보 4명들이 페이스메이커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이제 4분에서 2명으로 추리거나 또는 1명으로 과반되면 그 투표하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한 번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준결승이라 생각하고 결승에서 이재명 대표랑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준결승이 준결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거기에 대한 당의 방침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야권의 원로와 통화를 통해서 뭐 사적 인연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에 관련해서 뭔가 뭐 후보를 만들어달라. 단일화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과연 당에서는 그럼 이 경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모두 후보들이 아직 이 경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경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당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후보들 방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이런 보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후보들 힘 빼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후보들도 토론회 때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한덕수 다 오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부에서는 이 경선이 곧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사전 조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 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통화가 사실이라고 인정을 예. 한다면 그렇게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품어서 우리가 뭔가 이재명 후보와 다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연결고리로 정대철 상임고문과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였다면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거는 뭔가 모종의 뒤에 전략과 어떤 기획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거의 막바지 이르렀는데 이렇게 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공권 지도부에서 오랫동안 이걸 기획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저는 향후에 국민의힘의 2강에서 1강으로 좁혀진 그 후보와 지금 지도부와는 정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한다면 그 디데이가 언제가 될지 이제 주목되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놓고도 후보들의 셈법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다른 후보들은 처음에는 완전 반대를 했었습니다. 모 후보는 H모 후보는 저보고 해당행위자라고 욕까지 했었습니다. 왜 우리 당에 있는 사람이 한덕수 후보를 접촉하느냐, 해당행위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H 후보는 저한테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씨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후보가 가장 적합한 분이다.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한다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할 겁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은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승리하는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그렇게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패배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 입문 결심은 개인적인 거니까 누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정치를 하시겠다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에 함께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안 되고 바람직하진 않는데 나오면 단일화는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일화는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가 제일 진정성이 있다라면서 H2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관련한 이 유권자들 그분들에게
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더라도 단일화에 열려 있으니 예. 저희를 지지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덕수 총리를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 밖에서라도 출마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두 분의 지지율을 합쳐도 양쪽을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따로 나가면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기려면은.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조금이라도 압박을 해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이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나오는 발언들이에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뭐 4말 5초 요 사이에 출마를 강행을 한다면 이 얘기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겠죠. 이제 방식 가지고 단일화 방식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단일화 전에도 보면 문구 하나 갖고도 며칠씩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력이냐, 예. 뭐 적합도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단어 몇 개 가지고 싸웁니다. 네. 지금 뭐 후보들 그 방식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셨지만 뭐 콘클라베 방식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경선을 이렇게 힘들게 거쳐 올라온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고 순순히 내줄 것이냐 그 현실성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계산법이 있을 거는 같고 앵커 말씀대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부전승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공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그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의 이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덕수라는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적극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맥이 풀리는데 찬탄 반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찬탄파가 당내 경선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까스로 찬탄파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붙으면 이건 어렵게 찬탄파로 구성시켜 놓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를 다시 잘못하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 따지고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 내란 사태에서 2인자였잖아요, 총리로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구도에서의 단일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찬탄파, 반탄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의 재결합은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찬탄파가 될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5월 10일, 11일까지 물리적으로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됐다면 굳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안지 같이 원샷으로 가는 것은 필요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고 그랬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소한 사전투표지가 찍히기 전까지는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후보 무소속 때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또 촉발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0일과 5월 11일 날 후보 하나로서의 단일화 과정만 추측하기 전에 그 이후에 각자 간에 뛰면서 단일화 과정도 또 생각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2명 추릴 때 민심 50, 당심 50이잖아요. 여기서 당심 50% 표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 이런 게 표심에 좀 중요한 작용의 기준이 됩니까?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별 봅니다. 상관이 없다. 결국 후보들의 얘기가 똑같을 거예요. 나는 열려 있다. 열려 나는 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출마하면은 단일화 할 거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와의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박수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단일화에 적합한 후보다. 지금 저 말씀 중에요. 김문수 후보라는 김문수라는 글자가 나오질 않아요. 한덕수를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김덕수라고 하잖아요. 김덕수인데 지금 박수영 의원 발언 중에는 김문수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김문수 후보 캠프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한덕수 총리의 영향력이 기대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밖에서라도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순간 모든 후보들은 똑같은 말을 할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가 가능하냐 아니면 다른 후보로 가능하냐 요 생각은 좀 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를 제1순위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표심이 저희 당 경선에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죠. 국민의힘 결선 진출자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이번에도 좀 맞춰보시죠. 2명 누가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여론 추이를 봤을 때는 2H. 2H. 예. 한홍. 한홍. 예. 한홍 2강을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소식통을 접하는 분들은 김문수, 한동훈 이 두 분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수가 작동을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전략적인 표를 통해서 향후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 한동훈은 최소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싸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국민의 후보라고 보지 않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자유통일당하고 좀 가깝다고 봤을 때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보수의 정통이 있기 때문에 그 두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론의 추이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2H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영주 소장의 분석을 항상 굉장히 신뢰하는데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올라간다고. 그게요. 제가 꼭 해명 같으나 이게 패턴과 분석과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그 드럼통의 문제였습니다. 드럼통의 문제였군요. 그게 변수가 셌어요. 그렇군요. 드럼통 그다음에 콜드플레이의 드러머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럼통과 드러머 때문에 이게 틀리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드럼통 사진의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명이 누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어떤 후보가 50%를 넘겨버릴지 그 부분은 발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문수 32.7, 홍준표 23, 한동훈 22.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각 당 대선 주자 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48.5%고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순입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가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뭐 대세론 이런 게 형성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지금 저런 현상은 지금 오래 지속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경선을 해서 내분으로 지금 압축이 됐긴 했지만 뭐 3강이다. 그 3강의 순서가 어쩌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상의 저 순서도 언제 조사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떤 회사에서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로 투표에 가까운 저희 당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사가 여론조사하고 같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고는 결과를 잘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명으로 좁혀지는 과정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 수치를 안 알려주고 순서조차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공직선거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진출하느냐 정도, 뭐 가나다 순으로 얘기해 주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접적인 정보로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 오차 범위 내로 뭐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붙어 있는데 나중에 후보 확정되면 한덕수 대행도 출마를 한다면 이 지지율이 좀 덧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덧셈은 안 되고 나눠먹기를 하는 거죠. 나눠먹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는 보수층에 있어서의 중복되는 친윤 중심의 지지층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리얼미터 ALS 전화 면접이에요. ALS는 적극 지지층만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차가 돼 있고요. 그 수치로 따지면 나경원 후보는 저 수치에 따졌으면 4강에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RS의 수치는 흐름을 볼 수 있으나 투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치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는 저 수치만 보고는 판세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그 말을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하며 내부 동요를 관리하려는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북한군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하자 북한도 화답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파병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북러 정상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침공에 대한 군사동맹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병 북한군들을 조국의 명예 대표자들, 영웅 등으로 포장하며 사상자 다수 발생에 따른 민심 동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도 엿보였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식 인정은 양국 협력의 성과를 공개하며 장기적 동맹 관계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등 반대급부를 챙길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또 북한으로선 강력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선언을 통해 대미 협상력 제고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참전 인정은 김정은 체제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생존과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대담한 도박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파병 공식 발표로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다자 외교 무대에 선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의 성향을 고려할 때 파병과 그들만의 승전을 기념하는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 북러 정상회담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KT가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대책으로 오늘부터 희망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인원 제한을 두면서 이 대리점 앞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기다리고도 교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유심 재고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티월드 서울 광화문점입니다. 네, 오늘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약속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곳에 도착한 건 9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이곳에서 유심을 교체받기 위해 찾은 SKT 가입자들이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는 건 딱 100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줄을 서 있던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요. 하지만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파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모두 유심 교체 물량이 하루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곳을 찾고 있어서 관련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에 대해선 다른 날짜로 예약하라며 티월드 사이트에 QR 코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매일 100명씩 교체를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아침 일찍 줄을 서라는 거냐며 화를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번이 끝났다는데 그것도 직원분이 아니었어요. 미리 번호표를 안 준다니까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예약번호가 10,000번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라는데 도저히 언제쯤 이거 유심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마냥 서 있어야 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약 신청도 현재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 몰리면서 접속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뒤 불안감이 커지자 오늘 10시부터 희망 가입자에 한해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이후 추가 피해를 우려한 가입자들이 지난 주말 먼저 유심 교체에 나서면서 재고가 대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네, 당장 추가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심도 교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심을 바꾸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린 가입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언제쯤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심 재고도 없이 어떻게 무상 교체를 약속했느냐는 비판이 일자 SK텔레콤은 유심 추가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심 재고가 100만 개 정도이고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SKT 가입자가 모두 합쳐 2,300만 가량인데요. S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모든 가입자가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면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유심 교체만큼이나 추가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유심 무상 교체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유심 교체가 근본적인 대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국내 통신 사업자 1위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분노를 멈추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월드 서울 광화문점에서 YTN 박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유심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60대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이 됐고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쓰던 SKT 휴대전화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알뜰폰이 개통이 됐고 그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해킹 피해 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통신 가입자들 이 유심 교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 예약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렇게 조금 전 12시를 기준으로 8만 명이 넘는 대기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SKT가 악성 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건 지난 18일이었죠.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튿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신고를 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유출된 유심 정보를 통해서 이 복제폰을 만들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금융자산을 빼돌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T가 유심 해킹 사실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유출 내용이나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심 교체뿐만 아니라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심 보안 서비스만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은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유심 복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이런 걸 SNS에 많이 올려주시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르게 뭐 공인인증서나 OTP 같은 걸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OTP 비밀번호라든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모든 것들을 해커가 획득하지 않는 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태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와 MBK 파트너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채권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락된 지난 2월 28일 전후 내부 검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달 초 신영증권 등 증권사 현대는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단기 채권을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불과 사흘 전까지 증권사를 통해 800억 원대 채권을 판매했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나흘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 채무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경영진은 그동안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신용등급 떨어지는 게 확정된 뒤에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해온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포르쉐와 벤틀리 등 고가 외제차를 중고로 구매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5일 새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벤틀리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에 보험금 6,500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20대 정모 씨 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보험 사기 전력이 있는 정 씨의 주도로 사회 선후배 친인척 등이 가담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볼링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친구들과 볼링장을 찾았던 인천 만수 119 안전센터 소속 지수령 소방경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볼링장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어서 자칫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전담수사팀은 내일 오전 10시에 명 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레 오전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서 공수처에 출석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기 위한 녹음을 요구하면서 절차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전 사단장은 신속한 수사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녹음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미국의 금융 패권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시와 달러, 국채가 동반 추락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주춤하지만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부진합니다. S&P 500 지수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을 팔아치웠습니다. We've seen a pullback by some foreign investors and a reluctance even of U.S. investors to put money in the bond market here. That means demand for U.S. securities is reduced. 국채와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도 약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기준선 100은 물론 98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달러 가치는 9%나 떨어졌습니다. I think we've already seen a lot of money flowing from the U.S. outside of the U.S., which is why, we've seen the dollar weaker. 고도의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시장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미국 주가와 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자 미국 금융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Because this erratic tariff policy makes the world lose trust in the US dollar and the security of US treasuries. 이런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투자자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금값 급등과 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이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 국채 시장 규모가 29조 달러에 달하고 각국 외환 보유고 60%를 달러가 점하고 있어 대체 시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 전 세계는 미국 금융시장과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북한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전에 만나 또 15분간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파병한 지는 꽤 됐는데 왜 지금 와서 인정한 걸까요? 어느 시점에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북한과 러시아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지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아주 명백한 증거, 심지어는 북한군 포로까지 다 잡혀서 전 세계 언론에 다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인정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푸틴의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5월 9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전이죠. 80주년.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파병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들이 양쪽, 북한과 러시아 양쪽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파병된 걸 보면 딱 쿠르스크 지역에만 파병을 북한군이 했죠. 쿠르스크 지역은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는 침공을 당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약에 따라서 파병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북한 내부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적지 않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것이 다 소식통에 의해서 전파가 됐다고 얘기들을 전달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고 어떤 일정 시점에 이것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유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평양에서는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워낙 10,000명이 넘게 갔으니까 이래저래 다 사상자도 많이 나왔고 해갖고 다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언제가 될 건가 기다렸는데 이번에 인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일종의 결산을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추가 파병 같은 북한군 그 가능성은 낮아지면 그간에 파병한 걸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방로와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됩니다. 네. 우리 통일부가 바로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을 하자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규탄 메시지를 밝혔거든요. 추가적인 대응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나올까요? 당연히 그건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것도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다 유엔의 국제법의 위반인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군 파병은 굉장히 많은 유엔 결의안에 대한 다 위반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다 자신들이 정당한 파병이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강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 유럽도 그렇고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것은 명백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어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다.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라는 데 훨씬 더 강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엊그저께 얘기한 거 보면 이것은 바이든 때 시작된 또 전임자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있었으면 전쟁이 시작이 안 됐는데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어떤 불법성,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게 이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드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 북러 조약 맺을 때부터 걱정했던 게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에도 러시아가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 가능성은 있죠.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바로 4조가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나온 거에 보면 김정은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한 것도 4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는 것처럼 무력 침공을 그러니까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루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4조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한반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 근데 물론 한국과 미국 우리 한미 동맹이 북한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만 행위도 가능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마치 이쪽에서 공격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4조를 또 동원할 가능성도 있죠. 저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결국 그 러시아의 참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러시아로 하여금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한 그걸 일종의 러시아를 결박하는 거죠. 그런 목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평양에 전투 위훈비가 건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묘비 앞에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다. 어느 정도 희생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린 건데 인민들에게 알렸죠. 북한 주민들의 동요나 또는 어떤 분위기 변화가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 말씀 나눈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 소식이 다 퍼져 있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 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자식이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조직적인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밝힐 필요는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이 표현을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의를 위해 싸운 그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다. 이게 일종의 북한의 영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북한은 늘 이들을 영웅시 만들어서 영웅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정당한 전쟁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정당성, 북한군 파병의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참전 군인들이든지 사상자에 대한 이제 확실한 보상이 시작이 되겠죠. 그것도 이미 김정은이 얘기한 건데요.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우대하고 보살피기 위한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또 사상자들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후속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또 반발을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결산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전승절에 갈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이게 다자 이런 정상회담, 그런 이벤트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승절에 러시아 외교의 특징이긴 한데 며칠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어쨌든 다수의 정상들이 올 텐데 거기에 북한의 수령 체제라는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많은 정상들과 수령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는 북한 체제가 쉽게 용납할 수가 없죠. 수령이라는 것은 늘 앞에 딱 독보적인 존재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양자회담 정도까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전승절을 기념해서 또 김정은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의 가능성, 참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외교 무대에 본격 등판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 있습니다. 특히 만약 시진핑이 온다 하면 이게 예. 또 그 김정은의 입장도 그렇고 중국의 입장도 서로 불편하거든요. 현재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편치하는 것은 잘 알려진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만나는 것 자체를 과연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될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기에 달려 있긴 한데 김정은의 방러의 가능성 매우 높다. 아까 말씀드린 게 결산이라고 했는데 그 결산의 마지막 방점이 김정은의 방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그 5,000톤급 구축합니다. 최영급 진수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그 김정은과 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네요. 네. 리설주인 줄 알았다. 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연출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리설주가 나타나질 않았고 네. 그리고 계속 김주애가 자기 엄마의 자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후계자로 확정됐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네. 강력한 후계자 중에 한 명이고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사이에 키도 많이 컸고요. 지금 뭐 김정은에게 이제 팔짱을 끼고 귓속말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생 김여정이 뭐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최근에 포착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김주의 위치나 위상이 어느 정도 좀 굳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런 것을 잘 연출하는 국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부러 저는 리설주와 김여정을 같이 등반 안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선이 분산이 되죠. 예. 딱 김주애만 내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김주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계자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다. 말씀드린 북한 수령 체제에서 수령에 팔짱을 낀다든지 뭐 이전에도 봤습니다만 얼굴을 만진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것은 정말 후계자 정도가 되니까 가능하다. 그런 것을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여주기식 미디어 노출이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많이 궁금한데요. 교황 장례미사에 파란색을 입고 갔어요, 양복을. 그래서 정말 마이웨이 행보를 이번에도 했는데 저것도 연출입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예. 뭐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추정을 하는데 예. 그간의 트럼프 행보를 보면 늘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의전과 자리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다. 예. 그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검은색을 입었는데 저런 푸른색, 그것도 굉장히 밝은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색을 입었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띄거든요. 근데 이것은 장례라는 것에 더군다나 카톨릭의 장례에 굉장히 규범과 예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한 행동이다. 드레스 코드도 정해주잖아요. 정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얘기한 것은 역시 트럼프가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먼저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리적 위치도 원래 한 세 번째 줄 정도였는데 막판에 바뀌어서 첫 줄로 앞당겨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불어로 ABC 순서대로 다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부동산 업을 할 때부터 자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자리가 뒤로 밀렸다면은 네. 이게 굉장히 중간에 나왔을 가능성까지도 있는 그래서 뭐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장 앞자리에 자리 배치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트럼프는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예. 장례미사에 워낙에 뭐 정상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외교의 무대가 됐습니다. 젤렌스키와 의자 2개 놓고 단독으로 만났잖아요. 이 만남 이후에 젤렌스키가 상당히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끝으로 이거는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교황 장례에 트럼프가 14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딱 한 그나마 만난 게 젤렌스키거든요. 거기 나온 내용들은 지금 나온 것처럼 매우 긍정적인. 우리는 아직도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면박 주고 사실상 쫓아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요즘 푸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일부러 연출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중재하는 합의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얘기도 나오고 네. 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얘기도 나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거는 충분히 일부러 노출한 장면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관련한 이야기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인 꽃사슴이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진 탓인데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포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꽃사슴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숲속을 달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슴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도 무리지어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줄지어 헤엄쳐 근처 다른 섬으로 자유자재로 오가기도 합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주민은 150명인데 꽃사슴은 937마리입니다. 1985년쯤 축산업자들이 녹용 채취를 위해 10여 마리를 기르다 방치하면서 천적도 없는 섬에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나무 껍질과 열매 등을 몽땅 뜯어먹어서 식물들은 고사했고 최근 5년 동안 1억 6천여만 원어치의 농작물도 먹어치웠습니다. 안마도뿐만 아니라 인천 구럽도에도 18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꽃사슴 개체수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결국 환경부는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이 포획 신청을 하면 이를 허가해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전염병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살처분 등도 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7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완연한 봄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엔 참 좋겠지만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충북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이맘때 수준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초여름 수준의 고온 현상까지 나타나며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